우선 3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2% 올랐습니다. 물가는 목표치보다 높지만 경제 성장률이 많이 낮아질 거라는 겁니다. 저는 하반기 들어서 한 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물가 때문에 금리가 오르지만 2분기, 3분기에 이런 시차를 두고 경제 성장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도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채권 투자를 권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데이터처에서 오늘 3월 소비자 물가를 발표했습니다. 물가 동향하고 전망해 보면서요. 앞으로 통화정책이 어떻게 운용될지 여기에 따라 우리가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3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2% 올랐습니다. 근원 물가도 2.2%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이고요. 2%입니다. 그거를 다소 웃돌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최근에 조금 높아진 거는요. 품목 구성 요소를 보면은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 이게 3.2%, 교통요금이 5%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오락민 문화 2.8%, 음식 및 숙박 2.7% 이런 것들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인데요.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3분기에는 2%대 후반까지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아지는 요인을 하나씩 분석해 보면요. 우선 그 수요 측면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은 별로 없습니다. GDP 갭이라는 것은 실제 GDP하고 잠재 GDP의 퍼센트 차이인데요. 작년 4분기부터 이게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로 떨어졌다는 거죠. 우리 경제가 능력 이하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올해 제가 우리 성장률을 1.9%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2.0이고요. 최근에 OECD는 2.1에서 1.7로 낮췄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시차를 두고 물가 안정 요인입니다.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물가 상승 압력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다른 거 공급 측 요인입니다. 우선 통화 증가율이 다소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최근에 들어와서는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M2 증가율이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이 한 18개월 정도 선행했는데요. 최근에 그 M2 증가율이 약간 높아졌기 때문에 이거는 물가 상승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유가예요.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라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수준으로 보면 60달러대에서 지금 100달러를 넘어서 버렸죠. 이 그림은 유가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입니다. 우리가 많이 수입하는 두바이유인데요. 미국 같은 데는 유가가 소비자 물가 한 2개월 선행하지만은 우리는 약 7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두바이유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였는데요. 최근에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그 시차를 두고 올 하반기에 물가 상승 요인으로 계속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물가하고 그 다음에 유가가 우리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분석 한번 해본 겁니다. 물론 변수를 단순화했어요. 두바이유에다가 우리 소비자 물가에다 실제 GDP 성장률인데요. 근데 유가가 10%포인트 올랐을 때 한번 효과를 분석해 본 겁니다. 단기적으로 물가가 더 오릅니다. 그러나 3분기 후부터는 경제 성장률이 더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은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인데요. 그런데 물가보다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아마 중요한 시사를 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환율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이 넘어버렸는데요. 이거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처음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가 수입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고요. 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또 물가가 오르면은 우리가 돈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또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또 물가도 오르는 이런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데요. 공급 측면에서 유가, 그 다음에 환율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물가가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앞으로 통화정책에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금리 3.50%에서 2.50%까지 내려가지고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그 유가 상승 때문에 물가 상승률은 목표치 2%를 넘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GDP가 잠재 GDP를 계속 밑돌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물가를 중시할 것인가, 경제 성장률을 중시할 것인가, 이런 고민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가지를 결합해 가지고 적정금리를 추정해 보면요, 2%에서 2.5% 사이에 나옵니다. 당초 제가 여러분한테 올 하반기 들어서 경제가 많이 성장이 둔화되니까 금리를 2차례 정도 인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미국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좀 전제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 물가 상승률이 좀 높아졌습니다. 제가 올해 우리 소비자 물가를 연간 2.1%로 예상했는데요. 이번 유가 상승 때문에 한 2.4% 정도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차례가 아니라 1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물가는 목표치보다 높지만 경제 성장률이 많이 낮아질 거라는 겁니다. 실제 GDP가 잠재 GDP를 훨씬 좀 밑돌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 들어서 1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 시장금리하고 기준금리 제가 추이를 그려놨는데요. 최근에 그 유가 상승 때문에 인플레가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기준금리하고 시장금리, 대표적으로 국고채 3년 수익률인데요. 이 거리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2분기 이후에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이 거리가 축소되는 과정이 전개되고요. 그리고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나중에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 그 시장금리가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4분기쯤에 가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한 차례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돈을 일하게 만들어야 된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국채 수익률도 높고요. 특히 아파트 가격, 코스피, 코스피나 금 가격은 훨씬 더 높죠. 그래서 경기 국면에 따라 가지고 이런 자산에 적절하게 배분해야 된다, 늘 이런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코스피가 지나치게 저평가됐기 때문에 코스피에다가 돈을 일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코스피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올랐고요. 제가 장기적으로 평가할 때 명목 GDP 가지고 코스피를 평가하고요. 단기적으로 M2, 강의통화,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 금액 같은 거로 평가하는데요. 지나치게 가대평가됐습니다. 돈을 좀 쉬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올해는 현금 가지고 계셔도 된다. 그러나 현금보다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 게 채권이에요. 앞서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 이란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상하고 달리 금리가 조금 더 오를 수 있고 높은 수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이축 국면에 들어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예요. 이게 앞으로 경기를 예고해주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이게 오를 때 금리도 올랐고 코스피도 올랐죠. 근데 이게 떨어지면은 금리도 떨어지고 코스피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빠르면 3월, 늦어도 5월쯤에 정점을 칠 가능성이 높다.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는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몇 가지 지표가 하락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3월 경제심리지수를 발표했습니다만, 경제심리지수가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차가 선행지수와 거의 동행이나 약간 선행하는데, 이게 3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선행지수에 들어가는데요. 3월 들어가지고 무려 19%나 하락했습니다. 이런 요인들을 고려할 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아마 빠르면 3월, 늦어도 5월 이 사이에 정점을 치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순환변동치가 하락하면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많이 둔화되거나 경기 극단적으로 침체도 올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금리하고 주가하고 같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코스피에 돈을 일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행지수가 하락하면 코스피도 떨어지고요. 코스피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서 가대평가 영역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돈을 좀 쉬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채권 투자, 특히 안정성이 높은 국제 투자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채권 투자를 하시라고 올해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2분기부터 채권 수익률이 하락할 것이다. 근데 채권을 미리 사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아마 약간의 손실을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런 경제 지표로 보면은 저는 2분기 후 채권 수익률 하락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현재 1.8% 안팎인데요. 뭐 한국은행도 전망해놨고 저도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잠재 성장이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좀 먼 미래지만 2040년대 가면은 거의 0%대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실질 GDP 성장률인데요. 실질 GDP 성장률 떨어지면 금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돈을 운용하실 분이라면 만기가 낀 채권 사셔도 되고요. 그런데 제가 올해 채권 투자를 강조한 이유는 코스피 조정이 한 1년 정도 갈 거라는 겁니다. 코스피 장기적으로 올라요. 연말 지수를 구해보면요. 우리 코스피가 2년 연속 떨어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 조정 거치고 다시 오를 겁니다. 코스피가 조정 기간 동안 만기가 1년 정도 남은 채권을 사셨다가 주가가 제 예상대로 조정을 보이면은 그때 주식 비중을 다시 늘려도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오늘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는데요. 물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유가 상승 때문에 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금리 상승 요인입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벡터 오토 리그레션 모델로 충격 반응 함수를 구했을 때 유가가 올랐을 때 물가보다는 경제 성장률이 갈수록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금리 하락 요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물가 때문에 금리가 오르지만은 2분기, 3분기에 이런 시차를 두고 경제 성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도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채권 투자를 권유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든 경기 국면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산 배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에서 5월까지 이 사이에 정점을 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발표될 때마다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우리 국가 데이터 선행지수나 또 OECD에서 좀 더 선행지수를 빨리 발표하거든요. 그 데이터도 여러분이 꾸준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